국내 리세션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경제를 보면서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애널리스트 생활을 해왔는데 아주 참 예외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없진 않지만 이 위기가 실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 잠복해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되 그 위기가 실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저도 앞서 발표 주신 우리 박사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쉽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통계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미국과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 위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그 위기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첫 번째는 극심한 경기 침체, 흔히 우리는 경착륙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융위기, 또 이로 인해서 한국의 위기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둘러보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현재 경제 상황은 이전의 사례와 아예 다른 새로운 국면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전과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떤 점들이 이전과 많이 다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려면 그 앞서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경기 침체의 선행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과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경기가 침체 오기 전에 경기가 호황이었어야 하고 동시에 그 호황에 맞는 공급 과잉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공급 과잉 상태를 무너뜨릴 만한 실업률이 급증을 해야 사실 경기 침체로 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은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늘리겠죠. 설비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수요를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호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경기 호황이 바뀌는 전환점은 일단 금리를 많이 올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은 금리 부담에 따른 어떤 이자 비용 부담을 느낄 것이고 또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니 물가 부담 거기다가 이자 부담까지 되면서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가장 큰 열결고리는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즉 내가 해고가 되어야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수요를 아예 못하게 되면서 사실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감소 이게 맞닥뜨려지는 게 사실 경기 침체의 일반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고가 되고 물건을 사지 못하면 기업들은 공급 과잉 상황에서 더 많은 공급 과잉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들 그 재고가 덤핑으로 나올 거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사람을 또 해고하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공급 과잉 즉 설비 투자를 늘려놨던 것까지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만 극심한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글로벌 역사상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 아예 없었습니다. 기업들 하십니까? 코로나 내내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거 우리가 언제 공급을 늘려본 적이 있던가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대부분의 기업이 재고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재고를 처리하는 이 재고 순환 과정에 있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어느 국가든 지금 실업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부족하죠. 우리 조선소 한번 가보시죠. 사람 낳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아마 많은 기업들도 계실 텐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신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LG나 삼성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법안 혜택을 받고 공장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 법안이 의미가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급등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들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리는 사람이 없으니 해고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수요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되려 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더 폭발하죠. 나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데 물건값이 싸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이 국면은 기존에 있던 경제학 틀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제학적으로 이랬습니다라는 아예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마도 많은 여기저기서 앞으로도 경기 침체 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전에 통계학적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퀀트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건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앞전에 있었던 공급 과잉이 없었고 동시에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사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고 공급이 이렇게 타이트해졌느냐? 사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인구의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120만 명에 가까운 아까운 인명이 사실 돌아가셨죠. 우리로 얘기하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 세상을 뜨셨고 또 각국이 이민을 안 받으면서 미국 기준으로만 250만 명에 달하는 이민객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민도 없고 이 사람들도 없고 또 우리도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여기에 최악이라고 불렸던 건 뭐냐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흔히 얘기하는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에 나선 것도 이유가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IRA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는 계속 미국에 들어가고 있죠. 일자리는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없으니 앞으로도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준 6월 회의를 보시면 올해 실업률 전망치가 4.5에서 4.1로 내려왔죠. 정말 기이합니다.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경기 침체로 사실 이어질 가능성은 애시당초부터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을 향후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볼 때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예를 들면 쉽게 금리를 못 내린다든가 또는 금리를 설령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금리 가능성은 사실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뭔가 빚을 빌리거나 또는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경제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 말고도 또 경제학적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게 역사적 처음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따로 국밥으로 넣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억들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걸리자마자 우리는 아예 서비스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 일단 코로나 걸릴까봐 못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식당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호텔도 못 가죠. 왜냐면 걸리기라도 하면 내 동선 다 파악되고 그러는데 어디 돌아다닐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서비스업이 한 1년간 원천 차단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었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우리는 제조업을 엄청 즐겼습니다. 자동차는 없어서 못 샀고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특히 노트북 같은 거는 날개좋친 듯이 팔렸죠. 그래서 제조업은 초호황이었는데 어이없게도 서비스업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작동조차 안 했었죠. 또 반대로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우리는 제조업을 아예 즐기질 않았죠. 우리가 알기로는 노트북은 남아 돌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는데 동시에 서비스업도 초호황이었던 겁니다. 원래 경제라는 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같이 붙여 다녀야 되는데 서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학적 상식에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의 경험, 이전의 경제학적 틀이 이랬고 이런 모델이 이랬고는 아예 이번 시장에서는 통용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그런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보려고 하면 아예 오류를 범하게 되는 어이없는 현상들이 일어났더라.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또 이 나라들은 원래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생산국의 역할을 미국은 소비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코로나 걸린 시차가 있었죠. 미국이 먼저 걸렸고 풀렸고 중국은 뒤늦게 걸렸고 그래서 미국이 경기 둔화되는 시기에 중국의 경기는 회복되는 시기가 맞물렸다는 것도 이전과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경제 상황은 이전과는 아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학적 지식을 완전히 허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고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정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든 경제학적 틀의 지식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업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학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가장 화두로 봐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 국가는 수출 지향적인 국가가 되고 우리의 수출은 새로운 기술 또는 우리가 수출하는 큰 지역의 경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아주 크게 산업의 획이 변하는 일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일어났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시장에 들어왔던 일입니다. 2001년 11월에 아시다시피 중국이 WTO라는 데 가입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국의 지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싼 임금으로 전 세계 모든 물건을 만들어냈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생산자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기반 시설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그 이전에 중국이 WTO 들어오기 그 이전에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생산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당해서 사실 한국밖에 그 설비를 대줄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철강 아니면 화학, 조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초호황을 맞았던 사례들을 기억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익이 많게는 9배, 그렇죠? 그리고 10배 이상 증가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었죠. 동시에 두 번째 경제적 구조 변화는 요 다음에 있었었죠. 요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중국이 설비 투자를 과하게 해놨는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서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소비는 못하는데 설비 투자는 남아돌고, 결국 중국은 저 남아도는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는 결국은 두 가지의 결론으로 낳게 됩니다. 공급이 많다. 공급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수 있는 방법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공급을 줄이면 되죠. 유식하게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는 수요를 늘리면 되죠. 공급만큼. 이거를 수요 진작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사실 공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부터 중국의 산업에 대한 체질은 소비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소비를 정말 많이 할게. 그래서 뭐 이관신, 가전화양 같은 엄청난 어떤 그 소비 진작책을 내놓게 됐고, 여기에 부족하니까 중국인들의 임금을 연평균 한 15% 이상 올리는 거를 거의 법으로 못 박을 정도로,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중국의 임금이 10배가 올라서 우리 여기 롯데호텔 옆에 있는 이런 엄청난 면세점들이 중국인으로 장악되는 그런 기현상을 맞기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 30년간 통해 첫 번째는 중국의 산업화가 시장을 이끌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소비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면세점, 화장품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현상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성장 동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성장 동력과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이때와 비슷하게 구경제 산업들, 흔히 얘기하는 철강, 조선, 방산을 비롯한 많은 산업들이 엄청나게 구조조정되면서 인력 관련 산업들이 거의 공급적으로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벌어진 거냐면, 차트를 조금 더 뒤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도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시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경제 체질 변화를 일단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이게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여기 계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기억 속에 19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은 정말 강한 제조업 국가였었습니다. 자동차 하면 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옛날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우리나라 옛날에 대우에서 만들었던 차로 기억을 하는데, 뭐 슈퍼살롱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 GM 기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알고 계시다시피 요 당시에 제조업 국가였었고요. 글로벌 제조업 국가 역할을 하다가 7, 80년대 오일 쇼크를 맞았죠. 오일 쇼크를 맞아서 그 당시에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고, 여기에 일본이라는 강한 적수가 미국 시장에 침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제조업은 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사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공급 경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경제 체질을 서비스업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서비스업이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로 알고 있었던 초기가 됐었던 게 이겁니다.
이때부터 울부짖었던 게 세계화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은 없지만 미국이 가진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브랜드력입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이런 좋은 브랜드는 어디서 생산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본사는 미국에 두고 공장들은 전부 다 신흥국으로, 첫 번째가 한국이었었죠. 부산에서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었던, 그게 이제 태광 이런 기업들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랬었다가 또 싼데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계속 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이 신발은 베트남에서 만들든 한국에서 만들든 여전히 20만 원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 브랜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화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사실 미국이 세계화를 해도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도 충분히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키를 살 거고 리복을 살 거고 또 좋은 브랜드를 여전히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중요한 건 요때, 그렇죠? 코로나 때 사건이 터졌죠.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이 닫히고 보니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 마스크조차도 없었고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뭘 본 거죠? 글로벌 공공망의 교란을 본 거죠. 와, 우리는 중국 없으면 이제 다 죽겠네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대만을 갖고 더 지금도 갈등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상상을 했겠죠. 만약에 대만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중국과 인연을 끊어야 될 텐데 그랬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중국 시장에서 다른 것들은 여전히 미국이 비교 우위에 있지만 IT 쪽에서 미국이 반드시 비교 우위를 가지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플랫폼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경제는 AI 또는 플랫폼으로 불리는 경제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시장에서 점차 미국이 밀리는 모습들을 미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틱톡 사건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여러분들 메타라는 애들이 가장 밀렸던 이유도 중국에 있었던 틱톡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플랫폼 장악을 중국이 하기 시작했었고 아마도 최근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면 이미 생각보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을 장악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플랫폼 기업들의 가입자가 많아지면 개인정보로 다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지만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 정보에 대한 권력을 미국이 아닌 중국이 쥐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틱톡을 아예 지워라라고 억지 부리기 시작까지 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 연결된 화웨이라는 통신 장비도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향후에 AI 산업이 발전할 때 더 많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는 인공지능, 우리 선배님들을 보아하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썩 와닿는 세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인공지능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이 더 좋으냐? 간단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더 좋은 거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이 딥러닝, 즉 많이 굴려본 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돌리면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수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AI를 쌓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또 이렇게 겨뤘었을 때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돌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깔면 이게 더 유효해지겠죠.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더 많이 돌려봤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예 너희는 AI를 하지 마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칩을 아예 가지도 못하게 너네는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나섰던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플랫폼 시대가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AI 시대가 될 때는 아예 중국과 선을 쳐서 단절을 해놔야만이 밀리지 않는다. 현재 이게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는
정말 무섭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최근에 아마 보셨겠지만 GPT 뭐 이런 얘기로 합니다. 그죠? 생성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생성 AI 모델은 LLM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아, 이 말만 들어도 데이터가 방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모델을 돌리려면 모델을 돌리는 컴퓨터가 세계 5대 컴퓨터 안에 들어야 됩니다. 슈퍼컴퓨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그렇죠? 데이터 돌리는 전기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빅테크 몇 개가 오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야, 미국에 몇 종목 안 올라? 그게 아니라 그 기업들 외에는 사실 이 AI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많은 데이터, 이 엄청난 비용의 컴퓨터 그 돌릴 수 있는 기업이 그 빅테크 몇 개 빼놓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가 어떻게 될까요? 할 수는 있죠. 기술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돈이죠. 내가 저 많은 데이터를 사야 될까? 그리고 내 저 컴퓨터를 내가 사야 될까? 거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렵습니다. 그럼 이 AI가 어느 정도 발달을 했길래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GPT-3라고 불리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AI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벌어진 게 이 GPT라는 T가 트랜스포머의 약자고 이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만들어낸 원래 AI 엔진 이름입니다. 요거를 밖에다 공개를 했어요. 아무나 써도 돼 라고 공개를 했고 그거를 샘 울트먼이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개량을 해서 만든 게 최근에 있었던 GPT 1, 2, 3가 나왔고 지금 4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커진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애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느냐?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엄청난 컴퓨터로 엄청나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켰길래 1년 만에 기존에 했던 AI에 1750배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성능 개선이 몇천 배가 1년 만에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능 개선이 되니 굉장히 쓸모가 많아진 거죠. 얘가 기존에 AI였었을 때는 뭐 굳이 해봐야 어디 우리 유튜브 볼 때 알고리즘 정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계속 보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큰 거죠. 그 1호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모더나의 뭐죠? 우리 신약이었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신약이 사실 그 AI 때문에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 시장에서 신약을 특히 백신을 개발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10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고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죠. 그런데 이 모더나라는 회사는 신약을 정확하게 42일 만에 개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구글에 딥마인드라는 자회사가 있고 여기에 알파폴드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AI, 생명과학과 관련된 AI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뭘 했냐면 보통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려면 DNA, RNA라는 거 모든 구조를 알아야 되고 여기 구조에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건 20개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이 돼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복잡해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계에서는 이거 풀려면 1000년이 걸려 이런 얘기를 했는데 AI가 엔터 하나로 풀어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코로나 내내 보시면 그 돌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죠? 뭔가 뭐 동그래가지고 뾰족뾰족 나는 거. 요 모습을 밝혀낸 것도 AI가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서 단 42일 만에 신약이 나왔고 요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상실험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던 거지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포럼도 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테마라고 잘못 아시는 게 일부였고 AI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학계도 거의 70-80%가 넘습니다. 답답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 있는 이 AI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 많은 그 인터넷 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 거대 공룡으로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 정도 일자리가 지금 몇만 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일단은 기업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기업은 이거를 활용을 하면 인력을 절반이나 그 이하로 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 업체들 전부 다 코딩하고 그러는데 AI보다 코딩을 잘할 수는 없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야, AI가 사람을 이기지 못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변호사 시험 1등하고 올림피아드 1등 했는데 저는 올림피아드 참가도 못합니다. 최소한 그 분야는 얘가 나보다 몇천 배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창작 이런 거 모르겠지만 일본적인 분야는 이미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터넷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고 작업의 속도도 그렇겠죠. 저도 리서치 생활을 할 때 보통 경우도 파워포인트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보통 뭐 거의 매일 밤새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분량을 요즘은 10초면 가능해졌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세상에 온 거죠. 정말 안 써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AI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쓰고 지금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얘네가 내놓은 코파일럿이라는 걸 쓰게 되면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10명 할 거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될 정도로 대단해진 거죠. 그럼 역시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의료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결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초음파 같은 거 하게 되면 초음파가 흐릿해서 뭐 몇 센치냐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알기 어려워지는데 요 AI를 활용했더니 모양이 뚜렷해지면서 어떤 암인지 뭔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시장은 발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정도 가지고도 폐암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선 역시 비용 절감이 되죠. 내가 수백억짜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젠 엑스레이 장비 정도만 가지고도 종합병원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는 뭔가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일고 있는 AI 열풍, 그래서 경기와 무관하게 시장이 오르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AI 쪽에서도 발굴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제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이 새로운 제조업을 하려면 일반 제조업은 아니겠죠. 첨단 제조업. 얘는 인형 눈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뭔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라든가 경쟁력 있는 어떤 그 제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그게 IRA법이라는 거였겠죠. IRA법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 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좋은데 미국의 인건비가 저렇게 비싸고 뭐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있다라면 굳이 내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필요성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첨단 제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의 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장 자체를 첨단 시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AI가 전부 접목이 됩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은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S그룹이 우리나라 국내 S그룹이 소프트웨어를 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죠? H자동차도 단 한 번도 소프트웨어를 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만드는 기업은 소프트웨어하고 다르죠. 그렇죠? 구조 자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잘 만드는 기업은 저 세계적으로 너무 경쟁력 있는 만큼 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잘 만들려면 이게 위아래 관계가 되게 상하관계가 돼야 되죠. 그렇죠? 부장이 주임을 호통시킬 수 있고 결제 라인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 기업은 수평 기업이죠. 그렇죠? 사장하고 주임하고 맞설 수 있는 정도 서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은 매일 밤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좋은 상사라고 야 밤새고 왔으니까 일단 출근을 해. 그래서 사우나에서 자. 이것조차도 걔들이 용납이 안 되죠. 밤새는데 왜 와요? 그냥 자면 안 되나? 밤샐 정도 일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인드 자체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일반 제조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성공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완전히 우리가 이런 것들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 방법은 정말 가공할 만합니다. 품고 들어가고 하면 와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차를 반값에 만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첨단적인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멕시코 짓는 공장에서 차를 반값에 만든다고 이거 공언을 했죠. 거기에 사람이 아닌 로봇을 투입한다라고 하고 그 로봇을 지금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A 했는데 그 대의만 할 때마다 놓고 보면 무서워지고 있는 거죠. 와, 여기까지 왔어? 이 정도까지 왔어? 내년에 정말 하면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정말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굳이 여러분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 여기 명동에 한번 나가봐도 식당에서 로봇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미 우리 생활에 와서 많은 생활의 변화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동화되고 있고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몇 군데를 탐방을 많이 가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있어서 공장 자동화한다라고 시설들 다 깔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기업도 그게 작동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잘 되려면 모든 공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화 되어야 되고 거기과 관련해서 거기서 근무하신 훌륭한 근로자분들께서 장인분들께서 자기 노하우를 입력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거부하시죠. 내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시설은 깔아놨지만 그게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게 한국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효율화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해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화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양극화를 많은 분들이 단어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양극화는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게 양극화는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진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게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기업 회장님들이 여기서 뭐 5억 10억을 더 번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가능이 없죠. 정확한 양극화의 의미는 사실 중산층이 서민으로 떨어지는 게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어지고 텅 비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건실한 중산층을 육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서민들이 많이 됩니다. 즉 현재 미국이 이 경제 구조를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말은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는 사실 누구래도 한 표죠. 사장님도 한 표, 종업원도 한 표죠. 누가 이길까요? 종업원이 이기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지도를 잘하겠다는 방법이 돈 주는 방법밖에 없던 겁니다. 저 서민들을 달래주려고 하니 돈 주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나도 중산층이고 앞으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실어주려면 현재 있었던 경제 체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감하게 이게 싫다가 아니라 이 제조업 비중을 너무 낮아져 있는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선언을 백악관에서 하게 이르렀고 앞으로도 미국의 제조업 비중을 꾸준히 올리려는 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미국이 야심차게 계획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해줄 기업이 아예 없는 겁니다. 30년 내내 제조업이 있었으니 일단은 제조업을 깔아줄 송배전 회사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있어야 깔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을 하면 그게 가정까지 배달될 때 누전율이 60-70%에 달합니다. 실제 이를 생산했으면 자기 집에 가는 건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가 노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인프라부터 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력 설비를 하고 그 상당 부분 현재 한국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증권시장에서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평생 오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오르죠. 그렇죠? 아니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이런 경제 불편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첨단 제조 붐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중국을 배제시켰다라는 거죠. 아마 이 시장에 중국이 같이 들어왔다라면 우리도 조금 힘든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력 또는 뭔가 해줄 수 있는 국가가 거의 한국 정도이다 보니 우리 경제는 미국의 40년 만에 경제 체제 변화에 발맞춰서 뭐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방산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좋은 일은 아닌데 남북 분단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입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유럽의 거의 모든 방산 기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일의 그 유명한 전차를 만든 회사가 독일 내 공장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그리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나마 1년의 생산 대수도 10대가 안 되는 이 불편한 사실.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방 국가들이 전력을 강화하려면 독일 가지고 택도 없는 내 산해상전에는 무기를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죠. 아마 보셨겠지만 노르웨이의 그 독일의 전차, 그렇죠? 이게 레오파드가 54대, 54대가 지금 발주가 되는데 그 10년에 걸쳐서 주잖아요. 50대 가지고 10년이니까 어디서 100대를 주고 나면 한 4, 50년 뒤에 받으려나? 그렇죠? 그럼 내 살아생전에 이미 없는 거죠. 적군이 먼저 와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무기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여러 국가들이 있죠. 우리 경쟁 국가인 러시아, 러시아나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도 이제 뭐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 중국도 빠졌을 거고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 독일, 우리가 알고는 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정도 이런 5개 국가가 각축인데 우리가 만드는 무기 자체가 이 중간에 있는 애매한 무기들이다 보니 사실 경쟁 상대가 별로 없는 행운도 맞이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산업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원전에 관련해서도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조금만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산업 변화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현재 기존에 우리가 썼던 전력을 대체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무서운 다크호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전기라는 걸 안 쓰던 애가 전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전기차가 예상대로 2036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 정도 비율만큼 실제 전기차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전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뭐 충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보다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더 많은 풍력이나 더 많은 태양광을 깔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스위스 같은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태양광 깔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우리나라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전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걸 연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 전력량 예측을 해보고 현재 휘발유를 쓰고 있는 경유를 쓰고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전기를 대체될 때 가정을 해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여름만 되면 블랙아웃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기차 때문에. 그래서 판매 제한을 거는 국가들도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몽땅 전기차로 바꾸면 그 전력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특히 산업이 있는 국가들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수준의 전기를 항상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되면서 이 관련 산업들도 제가 볼 때 뭐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이 있는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드리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역사상 경제학적으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이전에 있던 경제학적 틀로 시장을 바라보면 금융위기 또는 우리가 경기 침체 극심하게 올 것 같지만 사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오히려 너무나도 다른 많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 사실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다고 보더라도 뭔가 큰 위기로 간다든가 또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산업,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그동안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산업화, 소비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산업에 엄청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일단 첫 번째 산업의 변화, 즉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육성을 통해서 경제의 균형을 가져가려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들어오면서 역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계속 좋아질 때마다 우리 반도체는 쓰일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에 한 2주 전 좀 넘었죠. 2주에 이제 중국도 방문을 했고 중국의 여러 증권사와 많은 세미나도 해봤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랑이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나빠서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나 주말에 나왔나 중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돼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보여준 거 의지입니다.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양을 시작했어.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훨씬 더 강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그동안 부양책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쓰려면 미국의 긴축이 멈춰야 부양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지난 1년간 중국 채권 시장에서 한국 돈으로 160조 원의 돈이 이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탈을 했죠. 이유는 하나죠.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쨌든 신흥국가라고 보면 신흥국가는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위험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중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다 보니 얘들 입장에서는 둘 필요가 없었죠. 또 거기다 경기도 안 좋아지니 위안화 약세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있었겠죠. 왜냐면 정책적인 하는 거 보면 거의 이게 경제냐 정치냐 할 정도로 경제의 상식을 무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안 쓴다?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미중 갈등,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여전히 강한 중국을 위해서라도 부양책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어느 정도 긴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즉 추가적인 금리를 낮추고 여러 가지 부양을 해야 그 부양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오히려 자금 이탈을 할 거고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소비 부양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정책을 쓰기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미국의 긴축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 노력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동력 자체가 우리 경제는 굳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부동산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IT 수요를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늘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늘어야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 환율 시장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은 대단하진 않더라도 일정부 회복은 우리한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우리 경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감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